국가가 형성되고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쪽에서부터 14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즉 선사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역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역사 시대. 자, 문자 기록이 남지 않았던 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그들이 남겼던, 옛 사람들이 남겼던 도구를 가지고 보통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도구의 발달은 이제 구석기 발달에 따라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지금도 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철이 처음 사용되었던 시기를 우리는 초기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자, 이런 식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를 보통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청동기 시대부터는 여기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부터는 역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역사 시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복잡해 보이시긴 하겠지만 뭐를 아시면 되냐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 고조선의 특징, 그리고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쭉 가죠. 쭉 가요. 이어지게 되는데 자, 철기가 보급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나라들이 성립이 되는데 아마 중학교 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초기 국가, 즉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 자, 이것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 철기, 그러니까 고조선은 철기까지 이어지고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나라가 성립되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있죠.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기록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초기 시기에는, 초기 역사 시대에는 유물, 그리고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동기나 철기시대의 유물 유적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큰 제목을 보니까 청동기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철기 문화를 기본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이렇게 국가 얘기가 나오죠. 자, 형성된 거 고조선,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 되겠습니다. 자, 시기가, 연도가 나오면 여러분들만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게 될 텐데요. 그냥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는 약 한 7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석기 시대는 약 한 1만 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보급되는 것은 보통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4000년 전. 자,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는 기원전 한 4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이거는 시베리아, 북방에서. 청동기는 북방에서.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연도를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연대 자체는 사실 고고학적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이거는 좀 변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BC 4세기다 3세기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대체로 이때쯤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C 4세기라고 선생님 썼는데 앞에 나오는데 여기 BC 5세기경에 또 철기가 보급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 또 보급이 된다. 이런 어떤 개념 차이가 있겠죠. 고조선이 망한 것은 기원전 108년. 자, 어쨌든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열기 보니까 삼국유사의 당군 신화에 따르면 고조선은 당군 왕검이 건국하였대. 자, 당군 신화 기록 이거 자체가 기록이죠. 당군 신화 고조선 건국에 관한 기록이 되고요. 뒤에 나오지만 당군 신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비록 신화이지만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실들이 있겠죠. 자, 청동기 시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 키워드는 평등사회가 깨지고 계급이 발생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그 경제적인 면에서 사유재산, 먹고 사는 게 넉넉해지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배경,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벼농사가 여기는 이제 보급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전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석기 유적에서 벼농사를 했던 흔적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규정 지을 때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자, 본격적으로 그냥 벼농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인구 부양 능력이 큰 작물이 벼라고 얘기를 했죠. 생산량이 많아.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면서 남보다 더 갖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게 되고 더 갖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빈부 격차가 생기게 되고 더 갖는 사람은 위에 우뚝 서게 되죠. 계급, 권력을 갖게 되면서 계급이 분화가 된다. 평등사회가 깨지는 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야. 자, 그러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청동기 시대 이제 만주와 한반도가 확실하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우리 역사의 무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니까 청동 제품이 있겠죠. 자,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청동 제품으로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 형태의 청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그 분포 지역이 한반도 전체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칼날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동기는 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리에 아연을 섞은 합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못 돼.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검, 그리고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은 지배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대부분의 도구들은 간섭기로 만들어지고 오히려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 간섭기가 고도로 발달되는 것이 특징인데 여러분들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간섭기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반달 모양의 돌칼입니다. 여기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자 손으로 이렇게 끈을 고정을 하고 딱 여기를 부여잡고 그리고 여기에 날을 이용해서 벼를 벨 때 사용하는 추수도구 지금의 낫 정도에 해당되는 도구가 바로 이 반달 돌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청동기 시대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도 반달 돌칼,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 고인돌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청동기 시대와 관련지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이 확대되면서 일부 저습지에 벼농사가 보급이 되었다.
자, 이거는 수전농업이죠. 벼농사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습지에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농경의 발전으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자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사유 개념이 나타나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계급 분화가 발생되었다. 더 많은 농경지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 혹은 부족 간의 갈등이 확대되었고 정복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부족 사회들이 이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통합되기 시작해. 자, 누가 통합을 하냐? 강력한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들을 막 통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사회를 우리는 군장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배자를 더 이상 부족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군장사회로 출현한 것이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당시 지배층은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하고, 자,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규모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이 덮개돌의 무게가 몇 수십 톤에 이르는 그런 어떤 거대한 받침돌과 자 그리고 이렇게 덮개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여기 흙으로 묻어.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시신을 묻는 이게 무덤이죠. 고인돌이라는 거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대한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힘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특히 한반도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인돌의 거성 문화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이 고인돌이기 때문에 고인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봐 주시고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내세운 하늘의 자손, 천손 사상을 가지고 주변 부족을 통합해 갔다. 주변 부족을 통합해 갔다. 자, 청동기 시대에는 자, 또 다른 여러분들 도구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도구가 이 도구예요. 미송리식 토기.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랑 미송리식 토기까지. 또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는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토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 손잡이. 그래서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무늬도 그려가죠. 강가나 바닷가 등에 거주하였던 신석기 시대와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릉지대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한편 사냥과 풍요를 기원하는 청동기문의 암과 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울주에 가면 이런 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발견이 돼. 사람도 그려져 있고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고래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고래 학자들이 와서 이거 연구하는데 고래의 어떤 모양을 보고 고래 이름을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고래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특히 이 앞바다는 오늘날도 고래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래가 유명하고요. 멧돼지라던가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탄생되게 된다. 자, 고조선이 일단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 자, 그리고 철기 시대까지 이어서 발전을 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BC 2333년 성립이 되어서 BC 10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청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철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군장사회에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왕이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역사상 이게 아니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철기 시대까지 이어서 발전하였다.
남만주의 요동 일대와 한반도의 서북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자, 유물 유적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추측하는데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 특히 중심지가 요동, 자, 여기 리아오허 강이 있어요. 이걸 요하라고 부르고 그 동쪽 지역에 툭 튀어나온 반도를 요동반도라고 얘기해요. 요동반도 여기하고 그 다음에 평양 여기에 청동기 시대를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나중에 여기 요령 지방에서 평양 부근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근거로 활용하는 유물 유적이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가 짧은 고인돌도 있어. 북방식 고인돌 이런 걸 남방식 고인돌 해서 고인돌의 형태가 다양한데 이건 탁자식 고인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탁자식 고인돌이다.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을 통해 고조선. 비파형 동검 아시죠?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데 남만주 요동 일대와 한반도의 서북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발전하던 고조선은 BC 4세기경 중국의 전국 칠훈 가운데 연나라와 맞서다가 연해 공격으로 서쪽 영토를 잃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철기가 중국으로부터 보급이 됩니다. 또 기록에 보면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왕 이름이 등장하는 걸 통해 군장사회로 출발했던 고조선이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또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도 있었고요.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팔조법이 남아있어. 어디에 남아있냐면은 중국의 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에 지리, 인문지리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고 고조선의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 이 법의 이름을 팔조법이지만 남아있는 것은 3개 조항만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남을 죽이면 즉시 죽긴대. 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자, 여러분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혀 일을 못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대. 상처를 입히면 이건 노동력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보호하는 사회였다. 곡식으로 배상한다? 농경사회였구나. 또 사유재산을 인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남자 노비로 삼고 여자이면 여자 노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노비 제도가 존재했구나. 계급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50만 전? 화폐도 사용되었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이 되었다 해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사람들이 양심적이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회. 사실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법조항 8개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조선의 팔조법을 통해 고조선이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이제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더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진한 교체기. 자, 이게 대체로 BC 2세기경이야. BC 4세기경. 자, 전국시대 BC 4세기경에는 철기가 들어왔고요. 자, BC 2세기경에는 또 왜 철기가 들어오냐 보자. BC 4세기경에 이때 전국시대야. 자, 봐봐. 이게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는 여러분들 알죠? 혼란기야. 혼란을 피해 많은 중국인이 고조선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 들어올 때 중국에 퍼져 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BC 4세기 때 1차고요. 자, BC 2세기 때 이번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또 한 1000명의 무리가 진한 교체기니까 또 혼란기지.
위만이라는 사람이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또 넘어 들어오는 거야.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였다. 위만은 국경 수비를 맡아 점차 세력을 확대한 후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봐봐. 위만이 1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넘어 들어왔어. 넘어 들어왔는데 당시 준왕이 위만을 신임을 했대. 그래서 이 위만을 국경 수비 임무를 맡겼는데 위만이 여기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준왕을 공격하고 왕이 됐다는 거야.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조선의 역사에서는 특히 위만조선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요. 특징은 철기가 본격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 중개무역을 했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자 봐봐. 위만이 들어왔는데 여기 한나라가 있는 거야. 자, 지난 교체기 때 들어왔으니까 중국은 이미 한나라가 됐겠죠. 이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조그만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지금 고조선이 있잖아. 여기 고조선이 있어. 고조선이 있는데 이 고조선이 위치를 이용해서 얘네와 얘네 사이에 중간 자리 위치를 이용해서 이 철을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중개무역 중간에 끼어서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위만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였다. 위만은 국경 수비를 맡아 점차 세력을 확대한 후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해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의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주도하면서 발전하였다. 당시 한나라는 고조선의 성장을 경계하였고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고조선을 침략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조선의 지배 세력이 분열되었다. 일부 세력이 위만의 손자 우거왕을 죽이고 한에 투항하였다. 남은 고조선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으나 결국 한나라에게 고조선은 멸망하였다. 한나라는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 옛 땅과 주변 지역에 한나라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다. 그래서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군현이 설치된 한사군,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의 4군이 설치된다. 한편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 사람 중 일부는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철기 문화가 이쪽에 전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삼한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철기의 영향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전국시대에 발전한 철기 문화가 만주와 한반도에 유입되자 자 이게 BC 4세기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C 5에서 4세기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이제부터는 농기구도 철로 만들어지고 무기도 철로 만들어져. 철이라는 거는 만들기가 쉬워. 금속인데 이거 온도를 올리는 기술만 확보를 하게 되면 쉽게 도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가 왜 청동 제품도 있지만 귀해서 대부분의 도구는 간석기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철로 농기구와 무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이게 철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던 만큼 중국과 교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도구는 명도전이라는 화폐와 붓입니다. 붓. 그래서 여기 명도전은 이렇게 생긴 화폐인데요. 중국 전국시대 말기부터 사용되었던 이 화폐가 발견된다. 우리나라 철기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붓도 발견이 되는데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이게 썩은 붓들이 발견이 되었어. 붓은 뭐지 얘들아? 붓이 의미하는 거 한자죠. 한자. 그래서 붓은 중국의 문자도 우리나라에 전해졌구나. 한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붓이 한자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붓이라는 거는 한자 사용의 근거. 붓으로 글자를 썼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철의 유입은 만주 한반도 일대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청동기는 고도로 발달하는데 도구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 이 청동 제품은 이 시기에는 제사용 도구, 제기로 많이 사용이 되죠. 형식적인 도구야. 근데 형태가 달라졌어. 이렇게 간을 세자를 써서 이런 거를 세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청동검의 형태이고, 이게 청동기 시대까지는 청동검이 북방에서 이렇게 쭉 받아들인 것이라면 철기 시대부터는 독자적인 청동 제품을 만들었었음을 보여주는 거푸집도 함께 출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이처럼 철의 유입은 만주 한반도 일대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기 청동기 문화도 발달하여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나는데, 독자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변화되어 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져. 이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1번 기억하시고요. 위치 2번 알아두세요.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함경도, 옥저, 강원도 북부의 동해 한반도의 남부 지역의 마한, 진한, 변한. 자, 다시 저기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의 부여, 그리고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압록강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함경도, 여기 함경도야. 그래서 옥저, 강원도 북부의 동해, 한반도의 남부 지역의 마한, 진한, 변화. 이게 여러 나라다. 자, 이런 나라들은 국가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초기 국가,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사회라고 얘기를 했죠.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 자, 씨족, 핏줄이 같은 사람끼리 한 곳에 정착하는데, 이 씨족들이 여러 개들이 모여서 형성된 부족사회가 형성이 되고, 자, 이거는 씨족 더하기 씨족.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계급이 발생되고 전쟁이 시작이 돼. 그래서 힘이 강한 부족들이 힘이 약한 부족들을 막 통합하기 시작해. 자, 이거를 우리가 군장사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더 활발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겠죠? 이번에는 강력한 군장이 힘이 약한 군장들을 통합을 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국가는 여러분들 이런 형태예요. 자, 보세요. 국가가 있긴 있는데 왕의 힘이 미약해. 왕이 지배력이 아직 여기밖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있긴 하지만 왕권이 미약해. 종전의 지방의 군장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자기 세력을 가지고 지방을 지배해요.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군장사회의 연맹체와 같다고 해서 연맹왕국이라고도 부르고 초기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의 여러 나라가 나타났다. 좀 여기서는 여러분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1.5배속, 2배속으로 좀 들어주세요. 부여는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자, 어땠냐? 왕이 중앙을 지배하는데, 여기는 있지 여러분, 산지가 많아. 자, 평야도 조금 있지만 밭농사하는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산이 많아. 그래서 목축을 많이 행하는 곳이 바로 이 부여야.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이름을 따서 이 대가들의 이름을 붙여. 자, 말, 소, 그 다음에 돼지, 그리고 개. 말, 소, 돼지, 개. 이렇게 가축명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들이 지배하는 이 지방, 요 네 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불러. 그래서 부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이런 거는 부여와 관련된 키워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제천행사는 우리 보통 추수감사절 같은 거야. 농경사회에서는 항상 추수를 한 다음에 수확을 거두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이름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그리고 영고 이런 개념들을 기억해 둔다.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대. 국가가 발생이 된 거죠. 초기 국가.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러 가들이 있었고 이들을 사출도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영역. 다스렸다. 흉년이 들면 왕권이 미약하니까 왕을 막 쫓아내. 이런 게 초기 국가의 운명이야. 연맹왕국. 자, 이번에는 고구려인데요. 여러분들 그 고구려 주몽신화 이야기 아시죠? 부여의 금화왕의 유하 부인이 여러분들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주몽의 어머니 유하 부인이 산속에서 이제 뭐 쭉쭉 있어.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주몽신화 같은 거를 읽어보게 되면 그 금화왕의 아들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주몽이 부여에서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부여 계통에서 세워진 나라가 고구려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처음에 막 급하게 도망쳐서 졸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가 상당히 척박했대. 그래서 나중에는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가 졸본에서 국내성. 나중에 장수왕 때 이제 평양으로 또 옮겨가서 수도가 3번 바뀌죠. 졸본 지역과 압록강 유역에서 오부족 연맹체를 토대로 성장하였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야. 왕, 중앙만 지배라고 지방을 지배하는 대가들을 부르는 말이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가, 고추가 등의 가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회의, 제가회의로 결정했다. 고구려의 키워드는 제가회의. 오부족 연맹체는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 이 5개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고요. 고구려의 키워드는 제가회의.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서옥제, 대릴사위제,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고구려 사람들은 용맹스러웠대. 그래서 동맹. 자, 부여는 부영고, 부여는 부영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독자적이어서 자기 밑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있어. 그 부하들의 이름이 사자, 조이, 선인. 독자적으로 지방을 지배, 왕권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초기 국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왕권이 미약하다는 게 특징이야. 왕이 있어. 그렇지만 왕권이 미약하다. 다음, 함경도 지역에서는 옥적. 자, 그 다음에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는 동해. 자, 얘네들은 있잖아. 특징이 이 고구려 밑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 그래서 정치 발전이 어려워. 그래서 얘는 아직 왕이 없다. 자, 그럼 뭐냐? 읍군 삼노라고 불려지는 군장이 지배하는 나라야. 옥저하고 동해는 왕이 없어 아직. 왕이 생기려면 뭔가 정치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쌓아나온 고구려가 이쪽에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정치 발전을 못해 읍군 삼노라는 지배자가 다스린다. 옥저는 특히 민며느리 제도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요.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각 부족의 영역을 중시해서 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책화와 엄격한 족 외혼이 풍습이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영고, 동맹, 무천 이렇게 되는 거야.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 유이민과 한반도 남부의 토착 세력이 결합해. 자, 얘네들이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얘네들이 한반도 남부의 진해 철기 문화를 보급하면서 여기에 마한진한 변환의 삼한이 성립되게 돼요. 특히 삼한 중에 이 마한이 강했는데 얘는 54개의 작은 나라들, 얘는 12개 이렇게 소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마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목지국이 셌는데 나중에 한강유역의 백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삼한 전체의 왕을 진왕 이렇게 불렀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한, 3개 묶어서 한이라고 삼한이라고 불러요. 마한진한 변환. 자, 삼한은 특징이 뭐냐?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가 따로 있어. 정치 지배자를 신지읍창 이렇게 부르고요. 종교 지배자를 천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군은 소도라는 신성구역을 따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분리해. 정치 지배자와 제사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는 제정 분리 사회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는 한반도의 남부 지역, 따뜻해, 벼농사가 발달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제천 행사가 1년에 2번이나 치러지게 되는데 5월 봄에 5월제, 10월에는 10월제 이렇게 제천 행사가 지내지게 된다. 남쪽의 고조선의 건국 기록인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옛날에 하늘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맨날 내려다보고 있다. 와, 인간 세상을 다스려보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려가라 하면서 풍백운사 우사를 딸려주었어. 바람과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시. 아, 농경사회구나. 내려와 태백산의 신단수에 내려와서 자 이렇게 쭉 나라를 세웠죠. 자 그때 곰과 호랑이가 이 환웅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푸른 색깔 쑥 그리고 마늘을 주면서 동굴에 들어가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호랑이는 못 버텨. 근데 곰은 우직해. 그래서 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웅녀이고 웅녀가 또 결혼하고 싶어요. 여. 자 하니까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단군 왕검. 얘가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아 농경사회구나. 또 뭐를 알 수 있니? 곰과 호랑이가 상징하는 거는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에 자 어떻게 된다? 얘는 탈락되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하늘을 숭배하는 환웅 부족이 결합되어 고조선이라는 군장사회가 출현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를 여러 번 10회도까지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